116쪽, 116쪽의 염소 할 차례입니다. 이제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이제 별로 없으니까요. 좀 빨리 할게요. 자, 염소는 염소 음이온 형태로 흡수된다. 물에 잘 녹으며, 물에 잘 녹는다는 말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그 염화나트륨 NaCl 할 때 소금 녹일 때 우리 보셨죠? 수화도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흡수 속도가 빠르다. 토양 중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식물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염소를 능동적으로 흡수한다. 음이온은 대체로 헷갈리실라. 그냥 하여튼 능동적으로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광합성에서 물의 광분해로 생기는 전자를 제2관계의 엽록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171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그림인가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에 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쯤에 1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그 영어 많이 써 있죠. 산소 방출 복합체 OEC 매개로 반응 중심 연락 엽록소 A에 전달되는데 OEC에 결합되어 있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삼투압과 116페이지 돌아왔어요. 세포의 삼투압과 pH를 조절하고 효소 아밀라제를 활성화시킨다. 체내에서 유기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안토시아닌의 한 구성 원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토양에서 염소의 과잉이나 결핍으로 생기는 장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염소가 고갈되면 어린잎이 황백하고 잎끝이 시들고 점차 구릿빛으로 변하고 뿌리는 짧고 굵어지며 산더니 곤봉형으로 변한다. 염소가 없으면 짜리몽땅하게 생긴다. 염소는 뭐 크게 부족할 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겠죠, 그죠? 일단 붕소는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죠? 붕소는 이온화되지 않은 붕산의 형태로 흡수된다. 대신에 이온화는 안 돼 있지만은 그 분자 상태죠, 붕산. 체내에서는 이동과 재분배가 어렵다. 철분구, 카스 철분구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호박잎을 보면은 체내 봉쇄의 50%가 세포벽이나 세포 내 물질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모양으로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대요. 우리 도자기에 보면은 바깥에 유약 있죠, 유약. 그게 붕소 성분이에요, 붕소. 그러니까 되게 단단하고 좀 그렇다는 느낌이 오시죠. 흡수된 봉사는 OH기, 칼복식일, 하이드록실을 가진 유기화합물과 에스테르 결합을 한다.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것은 산,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한 탈수 축합 결합입니다. 산과 알코올의 결합. 특히 세포벽 성분과 결합하여 세포벽의 안정성을 높이고 팩틴의 형성에도 관여하며 핵산 합성과 세포 분열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동화산물의 전류를 축전하고 옥신의 활성 제어하고 콩가식물에서는 근류균의 형성과 질소 고정을 촉진한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나열만 쭉 해놓다 보니까. 그림 5-7을 보시면은 이제 봉소 결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죠. 배추는 주맥에 해당한 엽록에 균열이 생기면 갈변한다. 엽록이라는 거 그 잎의 맥이죠. 늑골 늑자예요. 늑골 늑자. 맥에 그게 지금 색깔이 변했죠. 그 다음에 무를 한번 보시면은 중심이 코르크화되고 그 다음에 텅 비었죠. 그 다음에 흑갈색으로 변했고 그렇게 붕괴되죠. 붕소니까 붕괴되죠. 그 다음에 붕소가 결핍되면 117쪽에 붕소가 결핍되면 동화물질의 전류가 억제되고 옥신이 지나치게 형성된다. 옥신은 생장 촉진제죠. 촉진 호르몬이죠. 생장 촉진, 그죠? 뭐 굴광성에도 관여하고, 그죠? 굴광성.
이 결과로 형성층이 이상비대하여 주변 조직이 붕괴된다. 붕괴라는 말 나오면은 그냥 봉소다. 그다음에 표피 조직에 균열이 생긴다. 동시에 세포벽이 셀룰로스나 펙틴이 떨어져 나가고 액포에 탄닌이 축적되어 조직이 흑갈색으로 변한다. 탄닌 아시죠? 어, 우리 그 젊은 아가씨들이나 남자들 그 헬스하고 이런 사람들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막 피부 태우죠. 태닝 한다 그러죠. 태닝이죠. 그게 탄닌이에요. 생장점 부분과 어린 잎이 검게 괴사한다. 그 탄닌 하지 말고 태닝 하지 말고 그냥 붕소를 적게 먹으면 될 텐데 그죠? 과실은 기형이 되거나 과피에 갈변, 균열, 괴사, 코르크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망간. 망간은 25번이죠. 원자번호 25번. 망간은 이가이온, 양이온의 형태로 흡수되는데 다른 이가의 양이온과는 기량작용을 한다. 자, 같은 이가끼리, 같은 이 플러스끼리는 기량작용을 한다. 특히 마그네슘에 의해서 흡수가 억제된다. 아까 마그네슘 할 때 망간 나왔습니다. 113페이지에. 이동성이 좋지 않는 편이다. 자, 우리 여기에 카스, 철, 붕, 구 이렇게 5개가 이동성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하나 추가합시다. 망간. 얘도 망간도 이동성이 안 좋다. 편이지만 분열 조직으로 먼저 이동하며 무기태로 존재하거나 효소 단백질과 결합한다. 망간은 엽록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딜라코이드에 분포하는 작은 단백질 복합체인 산소 방출 복합체와 결합하여 광합성 작용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와 그 결과로 생기는 산소 방출을 주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아까 읽었던데 OECD 그 얘기 나오죠. 아까 그겁니다. 아까 잘못 읽었네 그러면. 173페이지 펴보세요. 173페이지 한 넘겨가지고 그림에 보시면은 관계 2가 있어요. 관계 2라고 된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OEC라고 돼 있고 그 위에 MN 망간 있죠. 이가영역. 그겁니다. 그거. 얘가 그 물을 광분해하고 난 다음에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면 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방해되니까 꺼져 하고 나가 하고 쫓아내는 역할을 망간이 한다는 거죠. 117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제2관계의 전자 전달을 촉진하고 효소 복합체와 ATP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아까 우리 저 114페이지 아까 저기 마그네슘이 복합체하고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거기에 망간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인산화를 돕는다. 광합성 효소계를 비롯하여 각종 효소의 활성제로 작용하며 특히 IAA 이게 이제 옥신 계열이죠. 옥신 계열의 IAA 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IAA를 산화시킨다. 다음 페이지. 망간이 결핍되면 엽록체의 막 구조가 파괴되고 엽록소 형성이 억제되며 잎의 황백화가 일어난다. 죄다 황백화네요. 그죠? 황백화는 어린 잎에 먼저 나타나고 황색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며 잎은 조기에 고사하여 떨어진다. 길이에서는 엽기 부위에 줄무늬와 회색 반점이 생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연 보겠습니다. 아연은 원자번호 30번이죠. 30번. 징크. 이가 양이온이죠. 이가의 양이온의 형태로 흡수되며 이가의 양이온과는 서로 기랑 관계에 있다. 특히 구리 양이온과는 기랑 작용이 크다. 흡수된 아연은 이온 형태로 이동하며 이동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아까 카스 철분구에서 망간도 그랬는데 아연도 이동이 잘 안 된다. 7개로 늘어났습니다. 안 되는 편이다. 여러 기관에
널리 분포하는데 지상부보다 뿌리에 많이 분포하고 엽록체 안에도 상당량의 아연이 분포한다는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연은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제로 다양한 대사작용을 조절한다. 아연으로 활성된 탄산탈수 효소는 아래의 반응에 작용하여 엽록체의 pH를 조절하고 단백질의 변성을 막으면서 CO2의 고정을 조절한다. 그리고 엽록소와 트립토판의 생합성에도 관여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pH 조절에 관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얘기를 한번 97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pH가 그 탄산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공변세포가 열리고 닫힌다 얘기할 때 탄산이 높아지면은 그 산도가 그 산성화되면서 그 닫힌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그때 탄산 얘기 나올 때 그거랑 같은 거예요. 물하고 그다음에 CO2가 만나가지고 여기에 효소 작용을 합니다. 효소가 작용을 하면 산성이 되고 그다음에 HCO3 마이너스 형태 이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얘가 이제 양성자 펌프로 가서 ATP를 만들게 되죠. 얘가 수소 양이온 그 양성자가 이때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아연이다. 아연이 바로 물의 광분해하고 할 때 양성자를 빼내주는 역할, 그 다음에 CO2도 고정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산도를 조정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은 트립토판에서 IAA, 인돌아세트산가 생합성되지 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페록시다제가 활성화되어 IAA 산화가 촉진된다. 이게 372페이지, 372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은 트립토판이 마지막에 인돌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연이 없으면 이 과정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네, 거기 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 다시 돌아오세요. 식물체는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잎이 왜소해지며 주변이 오그라들고 로제트형의 생장 습성을 나타낸다. 로제트형은 아시죠? 좌지 현상이라고 하죠. 안젤좌자, 안전뱅이. 로제가 장미꽃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안전뱅이 같이 꽃만 봤을 때는 안전뱅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에서는 엽록소 합성이 억제되어 엽맥사의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아연은 대사작용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리는 29번입니다. 원자번호 29번. 구리 코프롬 해서 이게 키프러스 있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그 이태리 그 밑에 남쪽에 그 지중해 그쪽에 그 오른쪽에 가면은 키프러스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키프러스 여기에 구리가 많이 난다 그러죠. 또 생각나는 게 아프로디테 아시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고향이기도 하고 물론 신이지만 자 구리는 양이온과 이가양이온 두 가지 형태로 흡수될 수 있고 주로 구리 이가양이온 형태로 흡수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연하고 심한 기량한 관계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가기 때문에 그죠? 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체내 이동은 잘 안 되는 편이고 아연과 마찬가지로 줄기와 잎보다는 뿌리에 많다.
이동 안 되는 애들이 대체로 보면 뿌리 쪽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비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엽록체 전달체인 플라시토시아닌의 구성 원소이다. 이것도 173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173페이지. 이거는 안 찾아볼게요. 시간인상. 엽록소의 합성과 안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의 보조인자로 다양한 대사 적용에 관계한다. 페놀의 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그 한 예이다. 이게 구리가 산화 작용을 일으킨다. 이제 그 일으키는 그 효소의 원소다 이 얘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저걸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이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변화된 게 모노페놀에서 모노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뜻이니까 선생님, 페놀이 아직 그림이 안 보입니다. 아직 안 보여요? 네. 다른 분들도 안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어, 화면을 보여요? 바꿔야 돼요. 예, 예. 아, 네.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프리젠테이션을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예. 어, 이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예, 보입니다. 이 예. 결합 형태를 페놀이라 그래요. 페놀. 이게 음, 보통 방향족이라 그러고 가지고 방향 그 향기 나는 거 있죠. 향기 나는 그, 그 분자들이 물질들이 보면 분자 구조들이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조를 페놀 구조라 그래요. 페놀. 그 페놀이 한 개 있다는 얘기죠. 모노페놀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지금 달라져 있어요. 이제 모노페놀이 디페놀로 갔습니다. 디페놀로 갔다는 거는 수산기가 지금 한 개 있어요. 한 개인데 지금 물을 추가했더니 이제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산화라는 게 뭐죠? 산화라는 게 녹쓰는 거. 예, 산화라는 게 녹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시골 할아버지처럼 대답하시는 게 되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자, 산하고 한한하고 우리 구별해 봅시다. 이건 아시죠? 잠시 이거 이따 끝나고 할게요. 끝나고 화면이 또 바꿔야 되니까 자, 산화를 시켰는데 이 PPO라는 효소에 뭐가 들어있냐? 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결합하면서 산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수산기가 하나 더 생기고 여기 물로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죠. 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디페놀이 됐습니다. 수산기가 한 개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노라는 거는 한 개고 모노 그다음에 D 또는 B 다이 바이 뭐 이렇게도 읽고요. 다이 바이 이렇게 이거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그걸 다시 그대로 또 봅시다.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와서 여기 또 그대로 있죠. 또 산화시켜요. 또 산화시킵니다. 또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효소가 또 작용을 합니다. 구리죠. 구리가 여기에 비표 속에 포함되어 있죠. 산화효소 속에. 그러면은 산소가 여기 있던 수소가 빠져나가서 물하고 결합했어요. 그죠? 여기 산소랑. 그래서 물로 빠져나가고 수소가 빠져나가서 완전히 산소만 남는 형태로 산화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었었어요. 자, 이런 게 어디 나오느냐? 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의 작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모노페놀이 디페놀을 거쳐서 그다음에 오키논으로 산화되면서 조직이 암갈색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사과나 감자에서 딱 칼로 잘랐죠. 절단 부위가 이렇게 암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 PPO의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관여하는 효소는 구리를 보조인자로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 산화효소 PPO이다. 그래서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시 화면으로 오시면 되고요. 다시 필기 화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산화화는 이것 잘 아시죠? 자, 먼저 산소와 결합하면은 산소와 결합하면은 산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환원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떨어져 나가면 산화, 결합을 하면은 환원. 전자는 수소하고 똑같아요. 떨어져 나가면은 결합하면 환원. 이런 식으로. 산화는 산소만 다르고 수소하고 전자는 같아요. 이게 옛날에 화학을 잘 모르던 시절에 한 1600년 뭐 이 정도 시대까지는 주로 산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산소로 판단했는데 그 후로 화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수소가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결국은 이 전자의 문제라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수소 양성 사실은 수소 이온이거든요. 수소 양성자하고 전자가 사실은 모든 화학 결합의 키예요. 산소는 부수적인 거고 이 두 개가 결정적인 겁니다. 산화하는. 사실 이 두 개가 산화환원도 일으키고 산과 염기 반응도 일으키는 거고요. 양성자 이게 전자. 그다음에 전자는 결국 화학 결합을 일으키는 이유죠. 자, 공유 결합이니 무언 결합이니 다 전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제가 어, 손으로 종이를 만지면은 제 손에 있는 세포의 끝에 있는 그 원자의 전자가 종이에 있는 전자를 만지는 겁니다. 그 원자 핵하고 전자가 도는 바깥 궤도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다 그랬죠. 빈 공간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원자 만하다면 그 안에 있는 구슬 한 개가 그 원자 핵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 제가 종이를 만지는 거는 사실은 전자를 만지는 거고 그 전자가 없어지면은 빈 공간을 만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래서 PPO 산화효소. 우리가 차를 그 녹차 같은 거요. 녹차. 차를 덕잖아요. 차 덕기 그죠? 차 덕기 하죠.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면서 차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덕죠. 볶는 게 아니라 덕기 그죠? 차 덕기 하는 게 바로 이 PPO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효소니까 단백질이죠. 열을 어느 정도 적당히 가하면은 이 효소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가 그대로 녹색띠를 띠면서 그대로 녹색 기운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갈색으로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변화시키는 거, 그건 뭐 황차도 있고, 뭐 홍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또 다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녹차 만들 때 이게 덮는 게 바로 PPO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어디 읽다가 말았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119쪽에 가겠습니다. 본문에 구리가 결합되면 잎이 암록색으로 변하고 그 엽록체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 잎이 정단부터 괴사하며 뒤틀리거나 기형이 되기도 한다. 벽화식물의 잎이 황백화하고 감귤에서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사과는 산단의 잎이 갈변괴사하고 가지가 산단부터 말라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참 공부하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니켈은 28번 원자입니다. 니켈. 니켈은 가장 최근에 필수 원소에 포함된 원소이다. 토양에 풍부하며 이가이온 형태로 흡수된다. 식물 곳곳에 분포하는데 보통 킬로그램당 0.5mg에서 5mg 정도 들어있지만 식물이 생활선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양은 200나노g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 정도면
종자에 들어있는 초기 니켈 함량으로 증명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요소 분해 효소. 요소라는 거는 우레아. 우레아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라틴어에서 소변이라는 뜻이 오줌이라는 뜻이에요. 오줌.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에 수소와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니켈이 들어가 있고요. 식물은 체내에서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요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요소 분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콩과 식물은 뿌리흙에서 시트룰린과 같은 우레이드를 형성한다. 우레이드, 그 질소를 동화해 가지고 그걸 체내 운반하는 그 운반 형태를 우레이드라 그래요. 우레이드. 그 우레아를 우레이드로 만들어서 몸속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4페이지 그림에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우레이드는 질소의 공급원으로 세잎이나 발달 중인 종자로 이동하며 하여 분해되면 요소가 된다. 수소와 효소는 질소 고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소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하다. 수소를 회복한다. 회복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 그죠? 아까 산화환원 했죠. 그러니까 수소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환원시킨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와 효소는 질소 고정 과정. 질소 고정 과정은 어디 나오느냐?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복잡한 얘기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참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질소 고정 과정을 다 이해하면 이 말은 너무너무 쉬운 말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무슨 말이지? 어려운 말이고.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요구도는 극히 낮지만 수경 재배하는 중에 니켈을 재배하면 잎에서 요소 분해 효소가 생성되지 않아 요소가 축적되고 정단 부위에 개선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콩과 식물에서는 수소와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어 질소 고정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니켈은 질소 문제, 요소 문제, 단백질 문제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원자 번호가 42번입니다. 42번. 몰리브덴은 이가 음연, 산화 몰리브덴이죠. 몰리브데눔 산염의 형태로 흡수된다. 주로 능동적으로 흡수되며 능동적으로 흡수된다. 이 말은 ATP를 사용해서 흡수한다 얘기죠. 그냥 흡수 안 된다는 얘기죠. 수동적으로는 흡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황산과는 기량적이다. 같은 이가 음이온이네요. 그죠? 시험 치다가 다음 중 뭐 기량적이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음이온의 숫자가 같으면 일단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양이온도 이가 양이온이다. 같은 삼가끼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산이온은 상조적으로 작용한다. 체내 이동성은 중간 정도이고 그거 한번 봅시다. 위에 인산이온이라고도 있죠. 요거는 PO 삼가음이온입니다. PO 삼가음이온 요거 써놓으세요. 나중에 시험에는 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내 이동성은 중간 정도이고 산화 몰리브덴 그다음에 결합 아미노산 복합체 또는 당 복합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내 함량은 1ppm 이하이고 기공이 많은 곳에 산화가 분포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질산의 환원과 공중 질소의 고정을 돕는다. 자, 질소하고 관련되어 있네요. 몰리브덴은 질산 환원 요소의 구성 원소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질산염을 환원시킨다. 그 몰리브덴 아까 O는 몰리브덴 육가 양이온 더하기 전자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46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 효소라는 효소 복합체에 함유되어 공중 질소 고정에도 관여한다. 이 얘기는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152페이지에. 그리고 몰리브덴은 인돌 아세트산 IAA 산화효소의 활성제로 체내 IAA 농도를 측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질산염이 축적되면서 단백질의 합성이 줄며 아스코르브산도 감소한다. 곤양, 배추, 상추, 묵, 토마토에서 연맥 사이에 황백화되고 이 끝이 시들고 말리며 배상의 잎이 된다. 술잔 배자에다가 상태, 술잔 모양. 꽃양 배추나 브로콜리에서는 심한 경우 엽신이 형성되지 않고 연맥만 남아 잎이 마치 회초리 같아 보이는 편상엽이 된다. 그 편자가 채찍 편자예요. 편 모양의 잎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편달이 채찍이에요. 잘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식한테 우리 애기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하면 우리 애기 채찍으로 때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33 유익원소의 기능. 일부의 식물은 17종의 필수 원소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원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나트륨, 규소, 셀레늄, 코발트 등과 같은 원소를 유익 원소라고 부른다. 이들 중에 코발트는 질소 고정 세균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과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공가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코발트. 나트륨은 먼저 나트륨부터 볼게요. 11번이죠. 원자번호 11번. 구차한 이게 뭐랄까 뭐 자세한 이렇게 주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트륨은 보통 그 영어권에서는 소디움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조금 알아놔야 되겠죠. 소디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소디움은 이게 소다라는 말 있죠. 그거랑 어원이 같은 거예요. 소다. 염생식물은 다량으로 흡수하며 일반 식물도 어느 정도 흡수한다. 피자식물의 평균 함수량 함량은 1200ppm 정도이다. 염생식물은 세포에게 선투 포텐셜을 낮추어 수분 흡수와 기공 개폐를 조절한다. 마늘, 순무, 양배추, 건대, 귀리 등의 작물에서 나트륨 공급량이 수량을 증대시킨다. 나트륨은 C4식물, 캠식물에서 PEP 탈탄산 효소의 기능 발휘에 관여한다. 요거는 182페이지, 그 다음에 183페이지의 그림,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C4식물의 광합성 경로가 C3 경로로 바뀐다. 어유 큰일 났네요. 그죠? 그러면 시들시들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C4식물에서 잎이 황백화되거나 쾌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규소를 보면 규소는 14번이죠. 원자번호 14번. 실리콘이죠. 실리콘. 그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죠. 실리콘이 그죠? 반도체도. 규소는 규산의 형태로 흡수된다. 피자식물이 규소 함량은 100ppm이고 단자엽식물이 쌍자엽보다는 함량이 많다. 그래서 벽과 예, 벽과에서는 이 문제가 한 번씩은 나옵니다. 예, 규소가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특히 벽과 식물이 많이 분포하며 벼에서는 거의 필수 원소로 인정되고 있다. 규소 함량이 높은 식물체는 지상부가 뿌리보다 분포 농도가 높고 표피 조직이나 유관속 조직이 세포 외측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상부에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몸체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이죠. 체내에 분포하는 규소의 대부분은 실리카겔의 형태로 분포한다. 실리카겔, 그러니까 실리콘, 실리카하고 그 다음에 겔 상태입니다. 중간에 점이 찍혀 있죠. SiO2 점 찍고 NH2O가 되어 있죠. 그죠? N은 뭐 여러 개란 뜻이고, 그러니까 겔 상태가 물이 겔 상태입니다. 실리카겔 이상한 그 결합 구조죠. 그러니까 실리카가 있고, 이게 실리카가 모양이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요. 여기에 물이 들어차서 하나의 결합 형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식이 좀 독특하죠.
흡수된 규산은 세포벽의 외측에 분비되어 실리카겔 형태로 고정되어 침적하면 이동성이 없어진다. 물하고 결합력이 엄청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규소는 당, 셀룰로스,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고 규소는 뿌리의 신장이나 분할을 촉진하고 잎을 강건하게 만들며 건물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세포벽의 규질화로 잎의 수광태세를 향상시켜 광합성을 촉진하고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 내병성을 증대시킨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수광태세, 내병성, 건물증 증가 이런 것들. 벼에서 규소가 결핍되면은 전체적으로 생육 억제, 그다음에 돌병에 대한 저항성 약화, 수량 떨어지고 기형이 생기고 불임으로 백수가 생기기도 하고 백수 이삭이 텅 빈 거죠, 그죠? 수경 재배된 식물의 규산 함유율 표 5-4 벼가 월등하게 많죠. 벼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음 셀레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셀레늄 34번이죠. 원자번호 34번 셀레늄. 이게 셀레늄의 이게 셀렌이라는 말이 달이란 뜻이에요. 달. 해와 달 할 때 달. 이게 이제 발견할 때 뭐 텔루늄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그런데 텔루늄이라는 원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구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달로 붙였는데 사실 물질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셀레늄.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셀레늄 삼염 또는 아셀레늄 산염. 셀레늄 산염. 앞에 아가 붙고 안 붙고 형태로 흡수되며 이동과 동화는 항산과 유사하다. 식물에 따라 축적하는 것과 축적하지 않는 것인데 자원형 같은 경우에는 4000ppm까지 축적한다. 왜? 동물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셀레늄이. 셀레늄이 시스테인의 황과 지환이 되면은 21번째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셀레노시스테인이 생성된다. 식물은 생리적으로 활성이 없는 메틸시스테인으로 변화시켜 축적하기 때문에 해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참 무슨 말이냐, 왜 굳이 이걸 써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셀레노시스테인 이쪽이 되면은 해작용을 일으킵니다. 독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독성. 그 독성이 안 생기는 메틸시스테인 형태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셀레늄을 함유하는 셀레늄 단백질은 함황 단백질보다 기능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육을 저해한다. 셀레늄은 인체 내에서 항산화, 항암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이나 소에는 결핍되면 근육 백화증을 일으킨다. 그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코발트는 27번이죠. 원자번호 마지막으로 27번. 코발트는 이가 양이온 형태로 흡수되며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콩가식물에서 뿌리혹 박테리아 활동에 중요합니다. 페이지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류 헤모글로빈의 형성에도 관여한다. 콩가식물의 뿌리혹에는 비타민 B12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데 코발트는 바로 비타민 B12의 구성의 중심 원소이다. 코발트도 아마 이게 아까 칠레이트 구조를 가지고 거예요. 아마 비타민 B12는 그 중심에 코발트가 배위 결합으로 자리 잡고 있어 코발라민이라는 화학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코발트가 들어오고 질소가 이렇게 쌓이는 아까 그 칠레이트 구조 있죠. 엽록소에처럼 코발트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서 비타민 B12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조혈작용으로 부족하면 악성빈혈을 일으킨다. 헤모글로빈에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코발트가 들어가서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거죠. 뭐 적혈구나 백혈구 뭐 이런 거 만드는 작용이죠. 고등식물과 동물에서는 B12가 합성되지 않고 비타민 12가 합성되지 않고 오로지 미생물에서만 생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물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합성되어 필요한 비타민 12, B12를 공급받는다. 네, 장내 미생물.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토양 중 미생물 가운데 식물이 뿌리와 공생하는 세균들이 비타민 12를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양 미생물은 물론이고 식물에서도 B12가 생존에 필수적인 비타민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생균이 비타민 B12를 합성하는 이유는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정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양분의 공급인데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후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토양 중에는 무기양분이 풍부하다. 그러나 경자지에서는 특정 무기양분이 지속적으로 작물에게 수탈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양분은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먼저 부족한지 넘치는지 진단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541 식물의 영양진단. 토양 분석은 뿌리 주변의 토양 시료에서 무기 양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 분석을 할 때 식물의 영양이 충분한지 분석할 때 첫 번째가 토양 분석 먼저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식물이 이용 가능한 경작지 무기양분의 상태를 알려준다. 그러나 식물의 양분 흡수량은 토양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토양에 아무리 양분이 많다고 해서 식물이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건 아니죠. 흡수 형태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분도 충분해야 될 것이고 그죠. 물하고 같이 흡수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태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양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식물 분석을 한다. 식물 분석으로 식물체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아울러 토양의 무기양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1년생 초본 식물은 줄기와 잎의 무기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줄기하고 잎이라고 했습니다. 포장해서 간단하게 생체 조직을 압착하여 얻은 즙액에 적당한 시약을 첨가하여 정색 반응을 보고 영양 상태를 진단한다. 식물의 잎은 특히 토양 무기 양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다루기 쉬워 과수의 영양 진단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잎을 많이 이용한다. 과수에서 엽분석이란 잎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무기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엽분석을 통하여 다년생인 과수의 영양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과수원 토양의 무기 양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무기 양분 농도와 식물체 수량의 관계를 보면 영양 상태의 최적 범위를 알 수 있다.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결핍 증상을 나타내고 범위를 벗어나면 과잉 소비가 되어서 농도에 더욱 진하시면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식물체의 양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부족한 양분을 공급해줘 최적 범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9 그림 5-9 123페이지로 다시 돌아 나옵시다. 식물의 체내 무기양분 농도와 식물체 수량의 관계라고 있습니다. 자, 밑변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변은 영양소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변은 생장 또는 뭐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임계 농도라고 표시가 된 쪽이 있습니다. 임계. 여기가 아마 대략 아마 한 70%, 약 한 70% 정도 좀 되겠죠. 그죠? 100%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 있죠. 그죠? 80% 될까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겠네요. 식물을 필요한 양분을 적당한 농도로 갖춘 양액에서 재배하되
한 가지 필수 원소의 농도만을 변화시키는 조건에서 재배한다. 예, 한 가지 원소만 가지고 실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영양소의 결핍 범위, 적정 범위, 독성 범위가 구분되는데 특별히 결핍 범위와 적정 범위의 경계가 되는 농도를 임계 농도라고 한다. 예, critical concentration, 비판적인 집중력. 번역이 이상하죠? 임계 농도. 전문 용어가 이렇게 일반 용어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나중에 공부 좀 더 하실 분들은 이런 영문 표현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크리티컬이 비판적이란 뜻인데 뭐 이런 그런 주로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게 임계가 된다는 거죠. 경계선이 된다 이거죠. 비판이라는 거는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게 임계죠. 70%.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판하면 욕하는 걸로 똑같은 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농도라는 말도 concentration, 집중한다, 뭐 몰입한다, 뭐 여러 그런 뜻이 있죠. 그걸 이제 농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이게 집중을 시키니까 어느 정도 농한지 그걸 알 수 있겠죠. 이 비슷한 게요. 그 저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물의 저항력, 뭐 병에 대한 저항력 할 때 뭐 레지스턴스도 있죠. 이 말도 뭐 원래 저항하다, 항거하다, 레지스트 이거는 반대로 서서 리지스트 서 있다. 거슬러서 서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톨러런스란 말도 있어요. 이거는 관용이란 말이거든요. 관용이란 말도 저항력이나 이런 말에 같이 쓰여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어떤 그 날씨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다른 말로 저항력이라고 표현해요. 날씨나 이런 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 근데 다른 책에는 저항력으로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사람이 성격이 막 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 톨러런스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속이 내부가 상당히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까다롭고 그렇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건져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신문의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은 0에서 한 70%, 80 그 정도까지 갈 때가 이제 적정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때부터 그 이상이 지나치게 되면은 농도가 지나치게 되면 독성 범위로 들어가게 되죠. 이 적정 범위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무기 양분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무기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금속 물질도 있고요. 주로 알칼리 금속이 많아요. 알칼리 토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잘못하면은 이상한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한 거는 채워줘야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는 엄청난 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무기물 그 뭐 나 철분이 부족해 그래서 과용하고 막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게 아주 그냥 입에 붙어 있죠. 지금은 많이 먹는 시대는 아니죠. 자, 124쪽으로 갑시다. 5422. 토양에는 천연의 무기 양분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 여기는 누가 보자. 한 단락 읽어주실래요? 한 단락만. 밑에서부터. 예. 토양에는 천연의 무기양분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다. 식물은 이들 양분을 흡수하여 생장에 이용하고 일생을 마치면 다시 토양으로 환원시킨다. 그러나 작물이 재배되는 경작지 토양은 상황이 다르다. 매년 반복되는 재배를 통하여 수확물에 함유된 무기 양분이 토양으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경작지에서는 특정 양분이 결핍되기 쉽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양에 부족되기 쉬운 질소, 인산, 칼륨 등의 무기양분을 비료로 만들어 공급한다. 이처럼 비료를 토양에 공급하는 것을 시비라고 한다. 예, 여기서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끝까지 전부 다 다음 분 또 읽어주세요. 아무나. 예, 그냥 최성일 학우님 읽어주세요. 무기양분은 토양으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에 시비는 토양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입에 살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연면시비라고 한다. 무기양분이 입에서 흡수되는 기구는 기공, 큐티클층 또는 표피 조직을 통하여 수분과 함께 확산되어 들어가며 흡수된 양분은 주로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기공의 구조적 특징과 그에 따른 확산 저항 때문에 기공을 통한 흡수는 어렵고 주로 큐티클층을 통하여 확산 침투하여 세포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에서 연면 시비는 토양 시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영양 부족을 신속히 회복시키고자 할 경우, 토양 시비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토양에 직접 시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로 더 있다면은 이제 뿌리가 약해서 뿌리로 양분 흡수가 하기가 곤란할 때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겠죠. 뿌리가 뭐 상처를 입었다든가 약하든가 해서 예, 여기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27페이지 2번 문제 답은 2번이죠. 또 한 2번입니다. 가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자면은 H4 플러스가 여기에 또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질산염을 더 잘 흡수한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엽록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딱 한 개 가운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규소의 생리적 기능은 잎의 수강 상태. 동그라미 4번은 답이 어떻게 틀렸을까요? 뿌리라고 하면 맞죠. 뿌리. 뿌리에 생겼. 줄기의 분열력이 아니고 뿌리의 분열력. 음. 주로 상부에 많지만 지상층에 많지만은 뿌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규소가. 5번은 토양의 무기양분 진단 이거죠. 나머지는 뭐 내한성이라든지 광합성 효율 뭐 이런 건 아니죠. 광합성 효율은 뭐 이삭수나 연면적이나 뭐 이런 거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5장은 끝나치고요. 6장이 상당히 길어요. 6장, 7장, 8장, 9장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쉬웠고 어렵다기보다는 뭐랄까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6장도 앞부분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고 무기양분의 동화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머리가 차분히 공부해야 될 그런 단계죠. 오늘 6장을 조금 건드릴까요? 조금 하지 말까요? 시간은 되겠죠, 그죠? 6장 조금 할게요. 왜냐면 6장이 네. 두 번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